규모로 봐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큰 건설사인데요. 어, 두 번째로 선택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대문으로 수주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수주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완공 매출이 매출액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천구 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재공품 성격인데 이 미천구 공사 증가액이 수익액으로 인식이 될 것이므로 이 완공 매출에는 미천구 공사 금액이 포함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도 역시 계속 일반 제조업에서도 한테도 요구하듯이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흐름을 보여줬을 때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아마 주가도 오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믿습니다. 주가를 보면은요, 42,650원으로서 2021년만보다 1,800원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로는 7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를 받고 있는데요. 경영성과도 분명히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주들 구성 내역을 보면은 이 현대차 그룹이 주주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3.67%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증권 정보에 따르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23.67%가 모건 스탠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있겠지만은 모건 스탠리가 가장 크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좀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원대 현대라고 하면 이제 현대건설이 모태인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이 현대건설이 투자했던 현대자동차가 거꾸로 이 현대차 그룹이 모기업 형태가 돼가지고 거꾸로 현대건설한테 자본을 투자한 그런 형태로 지배구조가 바뀌어 있는 게 좀 흥미롭다면 또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우 건설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2022년도부터는 외주 공사비를 매출 변동비로 인식해서 분석했습니다. 매출 재료비에는 이제 외주 공사비가 포함된 거죠. 그것이 이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비리로 산출하는 산식은 따로 있긴 있습니다. 매출이 4.7%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1.7%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스루풋은 13.5%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스루풋율은 2.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비용이 20.3%로 더 좀 크게 증가해 가지고 TOE 생산성은 1.04로 산출이 되고 전년 동기보다 0.0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우건설도 내려갔고 현대건설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두 군데인데 이 두 군데만 보더라도 올해 1분기나 올해 건설사들이 좀 상황은 안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들어가죠. 예측도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269억 원뿐이 안 났는데 전년도보다 52% 감소했고 거기다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10억 원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미천구 공사를 포함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계에는 미청구공사가 증가를 하면은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스루프 회계는 이거를 부인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실질 이익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요, WCAI가 28억 원 감소했는데, 용지도 좀 감소를 한 게 돼 있네요. 그리고 전체 재고는 145억 원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미청구 공사는 거꾸로 2,93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왕년에 2, 3년 전만 하더라도 완성된 재고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슬슬 그 재고들이 좀 생기는 걸 보니까 미분양 주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현대건설은 의외로 금액상으로는 좀 작습니다. 미완성 공사는 제조업으로 치면은 제공품 성격으로 지금 열심히 공사 중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것이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대건설은 분기보고서에는 비성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또 실망스럽습니다. 건설 규모가 최대 기업이 어떤 그 공시기준, 분기 공시기준에는 맞다 하더라도 일반 기업들은 다 그 비성분 데이터를 분기보고서에도 내주고 있는데, 이걸 또 분기보고서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제출을 안 했어요. 공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년도 그 현장 운영 비율, 현장 운영 비율에다가 조금 2%를 더 제가 증가시켰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운영 비용들이 대부분 요즘 증가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도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경비도 증가하고 해서, 그래서 2021년도가 19%였는데 요거를 21%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 회계라는 것도 그 보통 어떤 그 머릿말에 나오는 그 주석 내용에 보면은 회계 처리라는 것도 결국 가정과 불확실성을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가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가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얼토당통하지 않다 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가 0.5% 감소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0.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정이지만 이 현장 운영 비용이 2.5%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은 건설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요 차이 2,934억 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청구공사 증가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용 중 주요 비용은 그 분기에 그 내역이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2021년도 인건비를 보고 싶어가지고 2021년도 거를 비교를 했는데요. 직원수 변화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2021년과 2020년의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만은 평균 인당 임금을 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로 본다 그러면 분명히 임금 인상이 돼가지고 이것도 1억 2,900이 넘는 혹시 뭐 1억 5천 정도로 해서 거의 뭐 삼성전자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2022년도에도 크게 오른 게 없으니까 영업성과가 안 좋다면은 그렇게 많이는 안 올렸을 것 같다. 그런 그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한 장에다가 비교표들을, 검증표들을 만들었는데요. 2단계는 이제 제가 맞춰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거고, 3단계가 이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54억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재고자산이 감소해서 200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는데 재고는 145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54억 원이 하늘에서 어디 떨어진 금액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보통 재고자산 평가 환입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입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그 평가 손실 작업을 너무 과하게 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재고자산 그 평가 그 손실 뭐 이런 작업을 그렇게 그 용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이 세법적으로 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4억 원만큼은 불투명한 것이다. 연간 분석할 때도 이런 차이가 계속 되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그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을 1순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주가도 실질적으로 더 높고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천구공사에게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갭 금액이 그 작은데 매우 이건 1,000억 원이나 차이가 나면은 대손상각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게요. 현금이 미천구공사에 4천억 원 가량이나 투입이 됐는데 재무상태표의 그 증가액으로 보면은 그 3천억 그러니까 1,000억 원이 어디로 날라갔다 이게요. 1,000억 원씩이나 되는 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분명 뭔가 근본적인 어떤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해명할 길이 있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비교만 해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만 해내는 거라도 매우 경쟁을 울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건설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더불어서 포괄 제공자산인 미천구공사까지 포함해서 좀 더 투명한 그런 회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손익 내용이나 이런 것도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많이 떨어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런 신뢰도가 떨어진 거로 경영평가 지표를 산출을 해본들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위에서 그렇게 차이들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거로 봤을 때 포괄 재고 자산 회전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추론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성이 떨어졌다 하면은 그 수주 판매 가격에서 매출로 그 환원된 그런 금액들의 그 마진이 원래 줄여져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맞을 거고 그 데이터들이 뭐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수치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신뢰도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가 실제 평가를 하기에는 좀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팩트 그 미래 가치는 8% 하락을 했고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0.8회전으로 전년 동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1.2회전으로 빨라졌습니다. 대우건설이 그 수금 속도보다 지급 속도가 반이나 늦었는데 여기는 거꾸로 그 한 50% 이상 빠르거든요. 이게 이제 건설업은 정상입니다. 현대건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외주 공사비를 현금 박치를 해고 공사가 진행되는 게 건설업이기 때문에 현금 없이 그 하청받은 그 외주 업체들이 돈을 확보해 가지고 지들이 공사하는 아닌 그런 그 수준의 그 외주 공사 업체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 산하에. 때문에 대우건설은 선급금이 많습니다. 물론
현대건설도 선급금이 뭐 많이 있죠. 근데 그 선급금이란 것은 대우 쪽에서 보면은 자재비 포함해서 선급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아닐 것 같고요. 뭐 그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래서 빠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경영평가 지표로 산출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대우 쪽에서는 거의 뭐 원재료 가격이 인상된 게 없다고 했는데, 건설사마다 이렇게 똑같은 그 자재를 가지고 한쪽은 오른 게 없다, 한쪽은 이렇게 올랐다. 레미콘과 시멘트는 뭐 모든 건설사의 공통 자재니까요. 철근도 마찬가지고요. 철근만 대우는 뭐 2점 몇 프로, 4점 몇 프로 올랐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구매가 통합 구매를 하는데도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주잔고가 그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매우 그 잔고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51조나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것이 이런 그 원재료 대비할 때 그 써먹을 사항은 아니고, 어, 재고자산 쪽에 그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만, 미천고 공사하고 같이 뭐 적절한 그 칸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놓았다고 그냥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양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2차 대문에 수주 상황도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완성 공사액이 분기 기준으로 끌어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매출액하고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 기간이라는 게 그 하세월이 아니고 단연간의 그 이 완성 공 끝나기 뭐 완전히 끝난 거는 이제 리스트에서 이제 이 제외하고서 또 진행 중인 것까지만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완성 공사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잔액이 얼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들을 해나가겠죠. 요게 이제 그 토건, 공무, 뭐 이렇게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된 전통의 양식으로 이걸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산화 시대에 아직까지 그 엑셀 시트 가지고 이 정도 수준뿐이 못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는 그 투자된 게 없고, 거꾸로 그 유형 자산 등이 감소해서 48억 원이 감소했고요. 종속기업 비율은 20%로 변동이었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509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도 0.7%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1,225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18%로 떨어졌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ROE 0.9%에 해당하겠습니다. 최종 3,951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21.1%로서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안정성 있게 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동금융자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유동금융자산은 하실에도 현금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 버퍼율에 넣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316.9%로서 전년보다 4.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연말에 1분기에 2조 4천억 원 했는데, 그럼 연말에 얼마나 매출이 일어날 거냐 그러면은 제가 무슨 저기 귀신도 아니고 여기 말로는 비선형 함수라 그랬는데, 선형적으로 그냥 300%업 해가지고 10조 원 가까이 9조 5천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T월과 그 포괄 재고자산 회전율이 비선형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 매출 재료비를 기준으로 그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그 손익분기점 방식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운영비용에다가 목표이익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매출액이 나오는데,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또 뭐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 9조 5천억 원 할 거다 하면은 맞는지 틀릴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면은 너무 또 재미가 없고, 우리가 이제 예측 게임을 해보고 싶은 건데, 단단히 무슨 공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냥 100만 원 단위로 읽을게요. 비율은 참고적으로 매출 재료비, 가공비,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 해가지고 어떤 업을 해서 957만 1,000원짜리 견적서를 냈는데, 계약을 950만 원 했다 그러면은 예상은 한 10만 원 벌기로 했는데 3만 6천 원 뿐이 못 번다. 그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3만 6천 원 벌자고 우리가 이런 건설업 하냐, 또 이런 이제 핀잔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그러면 자, 영업 입장에서는 또 건설 현장 소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영업이. 수르픈율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계약된 게 매출로 화되기 때문에 이미 마진은 확정적일 거다. 물론 이제 사후정산 개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몇 프로 이상 원재료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정산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갑을 계약서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몇 프로 이상 안 움직이면은 뭐 우리는 네가 그냥 손해 보더라도 공사해. 뭐 이런 관행이 우리나라 아마 관행일 겁니다. 서양에서는 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회전율을 포괄 재고 회전율을 4회 전까지 뭐 좀 올려보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증분율이 이게 이제 비선형 함수로 변동이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 건데요. 매출 재료비도 비례해서 8% 증가할 거다. 그럼 매출액도 스루풋은 매출액과 매출 재료가 비례해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다. 1,100만 원으로. 그러면은 이익이 42만 원 남는다. 그래 950만 원짜리 팔기보다는 1,100만 원짜리 팔아서 42억 원 남는 게 더 남는 장사다. 그래서 이 화면 속에 있습니다만은 계획 대비 영업이익은 무려 292%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포괄 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을 매우 증시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혼자만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니고 영업과 그 다음에 건설 현장과 그 다음에 물류, 이 3자가 공동 목표로 해야만이 달성될까 말까 한 그런 회사 공동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동 목표가 있을 때는 내부 분란의 내부 갈등이 좀 없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각 부문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목표 관리 항목보다는 이 재고 회전율을 회사 전체 공동 목표로 꼭 가져가야 된다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재고 회전율을 공동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것을 향상해야 된다. 여기에 모든 조직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현대건설 1분기로 표현해도 맞죠. 1분기 경영 실적을 스루풋으로 분석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